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고대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왕국, 바로 부여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흉년이 들거나 홍수가 나서 농사가 망했다고? 그 책임을 물어서 왕을 갈아치우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면? 어떠세요? 좀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만주 땅에 바로 그런 왕국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서기 494년까지 지금의 중국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나라, 그 이름은 바로 부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든 왕국의 시작, 부여입니다. 부여는요, 숭화강 유역의 아주 드넓은 평야를 기반으로 성장했는데요. 이후에 등장하는 정말 막강한 왕국들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중요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부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구려와 백제, 이 두 위대한 왕국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 왕국들의 조상님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이렇게 독특한 왕국의 정치 시스템은 대체 어땠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부여의 핵심 통치 체제, 그러니까 강력한 귀족 연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여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 키워드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왕이 중앙 지역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나라의 동서남북 4개의 큰 구역을 아주 힘센 귀족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통치하던 구조였어요. 이 귀족들은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가축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바로 이 4명의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리던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자들이었던 거죠. 당시 권력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요. 왕은 수도 주변만 다스렸지만 이 가라고 불리는 귀족들은 자기들만의 군대랑 행정 조직까지 갖춘 거의 독립국가나 다름없는 영토를 다스렸던 거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 같은 재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전부 다 왕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왕의 힘이 정말 얼마나 약했는지 짐작해 가시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왕의 힘은 약하고 귀족들 힘은 센 연맹국가에서 대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를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바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여 사회를 단단하게 지탱했던 건 바로 아주 엄격한 법률,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 풍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책십이법이라고 불리는 진짜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의 잘못에 대해 12배로 갚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 그럼 그 물건값의 무려 12배를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던 셈이죠. 그 밖에도 부여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법과 풍습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살인자는 당연히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까지 노비로 삼는 연좌제가 있었고요. 또 지배층이 죽으면 살아있는 하인들을 함께 묻는 순장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풍습도 있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 취수제, 그리고 평소에 흰옷을 즐겨 입는 문화도 부여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여 사람들의 문화생활이나 경제는 어땠을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영혼, 노래, 그리고 교역입니다. 부여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를 꼽으라면 단연 영고였습니다. 매년 음력 12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열리는 국가적인 제천 행사였는데요.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늘에 감사 제사를 지내고 며칠 밤낮으로 술 마시고 춤추며 즐겼다고 해요. 이때는 죄수들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전국적인 대축제였던 거죠. 그리고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소를 이용해서 점을 쳤습니다. 이걸 우제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소를 죽인 뒤에 그 발굽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굽이 쫙 벌어져 있으면 이건 나쁜 징조다. 반대로 딱 붙어 있으면 이건 좋은 징조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소의 발굽에 맡겼다니 참 흥미롭죠. 부여는 넓은 평야지대라서 농업이랑 목축이 모두 발달했어요. 특히 이들의 특산물은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질 좋은 말, 붉은 옥, 그리고 담비나 여우가죽 같은 모피류는
당시 중국과의 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수출 효자손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때 번성했던 부여도 결국에는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부여 왕국이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는 그 마지막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3세기 후반부터 부여는 북방 민족들의 계속된 침입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서기 285년에는 선비족의 침략으로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도가 함락되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요. 346년에는 전연의 공격으로 왕과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상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494년 주변의 압박을 더는 견디지 못한 마지막 왕이 고구려에 항복하면서 부여라는 이름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멸망한 지 1500년도 훨씬 더 지난 부여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도 백제를 세운 온조도 모두 자신들의 뿌리를 부여에서 찾았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부여를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두 나라의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여라는 나라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정신과 문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고구려와 백제라는 훨씬 더 강력한 국가들 속에 그대로 녹아들었다는 거죠. 결국 부여의 유산은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부여는 고구려에 흡수되었지만 과연 그게 완전한 소멸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대한 왕국들의 토대 속에서 그 유전자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걸까요? 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